연예 X가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대중문화 전문 김재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재범 기자는 대중문화 전문이면서 연예 전문이면서 근데 그 와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전문이 있다면 이제 영화죠. 전공이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영화 관련 X인데요. 주제가 뭐죠?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한국 영화계가 그동안 거의 뭐 고사 직전까지 몰려갔었고 심각한 타격을 넘어서 이제 전체 영화 산업 자체가 이제 올스톱이 됐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에 이제 가장 영화계 쪽에서는 이제 성수기 시장이 7, 8월 이제 여름 시장입니다. 네. 이 여름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형 블록버스터란 영화를 타이틀을 달고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봉한 영화들도 뭐 기대작, 화제작이라는 타이틀답게 굉장히 화려하고 이제 면모들이 다들 진짜 어마무지한데요. 예. 이 세 편의 영화들 장단점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분석하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반도입니다. 지난 7월 15일 가장 빨리 개봉을 했고요. 누적 관객 수 현재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천만 은행을 거뒀던 영화죠. 부산행과 그 약간의 컨셉이랄까요, 이런 것이 좀 비슷하다. 네네. 이런 점에서 흥미를 끌고 있는 영화인데요. 보셨죠? 예. 네. 15일 날쯤 개봉을 했고 저는 이제 뭐 그 이전에 언론지사회를 통해서 이제 영화를 먼저 봤는데요. 네. 이 영화가 이제 뭐 재미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제 우선 소개해드릴 지점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세계관이라는 내용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행과 이제 컨셉이나 이런 게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부산행과 이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세계관. 내용인데 네. 이게 국내 영화에서는 흔치 않은 개념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면 이제 마블 영화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세계관이라고 해서 예. 뭐 캡틴 아메리카하고 뭐 저 아이언맨이 같은 영화에 나오고 뭐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따로따로 나왔지만 같은 뭐 미국에서 여기서는 아이언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또 캡틴 아메리카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다가 둘이 만나고 이게 이제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건데 네. 흔히 말하면 이제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일단의 사람들이 KTX를 타고 안전지대라고 소문이 났던 부산으로 가는 과정을 그렸던 얘기인데 이 이제 반도는 당시 부산행의 스토리가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저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얘기를 그린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한 줄 평으로 제가 좀 대신을 한다면 반도의 가장 큰 장점도 부산행이지만 가장 큰 약점도 저는 부산행이라고 봅니다. 반도가 이제 이 부산행과 공유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흥미를 끌만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영화를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631 부대라는 이제 인간성을 상실한 그 사람들의 집단인 부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이 부대들이 왜 나오냐면 이제 반도가 한국 영화에서 상업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컨셉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세기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종말을 맞이했다. 이제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한 건데 이제 예전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언뜻 생각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매드맥스 아니면 뭐 레지던트 이블이라든지 이제 세상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 망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 이게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네. 이게 한국 영화에서는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반도가 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정말 비주얼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굉장히 이제 실제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런 점들도 많이 나오고 더군다나 이제 또 반도의 가장 큰 장점은 화려한 카체이신입니다. 네. 이제 자동차 액션인데 이게 자동차 액션을 한번 얘기하면은 정말 제일 처음 이제 생각나는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있어요. 예.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데 그 영화에 버금갈 정도의 화려한 그래요? 카체이신이 이 영화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반대로 또 최대 약점도 부산행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비교가 되나요? 부산행을 보신 관객들이 아마 반도를 많이 보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반도는 부산행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얘기고 정말 관련이 있다면은 좀비가 나온다는 거 이외에는 정말 별개의 얘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실망을 하실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대 안 하고 보신다면 충분히 재밌게 보실 영화입니다. 네, 부산행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영화 반도.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그럼 뭘지 또 관객들이 참고할 만한 네네. 깨알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연상호 감독이 이제 부산행을 찍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얘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처음 떠올렸던 장면이 소녀가 덤프 트럭을 몰고 좀비 떼들을 해치고 나가는 장면을 처음 떠올렸었대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한번 출발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덤프 트럭을 몰고 있는 소녀가 누구냐면 영화 속에서 준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 이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이 이레라는 배우가 SUV 차량을 몰고 진짜 정말 화려하게 그 카체이싱을 벌이는데 이제 특수 촬영 장비라고 이제 영화 속에서 쓰는 이제 짐벌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짐벌 기구에 차를 올려놓고 굉장히 이제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이제 크레인 같은 게 있으면 차를 위에다 올려놓고 이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이래 배우는 정말 이제 운전한 티만 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카체이싱이 중요한 영화면은 어떤 차량으로 하는지도 좀 많이 관심이 갈 것 같은데. 근데 이 차량이 이제 굉장히 영화에서는 아주 튼튼하고 어마무지하게 뭐 출력도 좋고 아주 안전하고 그냥 굉장히 이제 장갑차처럼 멋들어지게 나와요. 예. 기아 자동차의 이제 대형 SUV 이제 모하비 모델이에요. 예.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 모델을 쓰신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화려하게 이제 막 드래프트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이래 배우가 막 운전하면서 막 사이드 브레이크도 올리고 막 올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다른 모델들이 잘 안 된대요. 여러 SUV 모델부터 해서 승용차 모델들 다 써봤는데 해보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들게 멋들어지게 나온 그 드래프트가 잘 되는 게 이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뒷얘기 중에 하나인데 영화에서 보면 이제 총싸움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거 실제 총이거든요. 그거 실탄을 들면서 정말 사람 죽을 수 있는 실제 총들을 갖고 써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원거리에 있는 좀비들을 사격할 때는 실제 총에 실제 공포탄을 넣고 사용을 했대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썼던 이유가 총을 쏠 경우에 총구에서 나는 이제 그 불꽃 때문에 그랬대요. 이 불꽃 같은 경우에는 CG로 전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실감나게. 근데 반대로는 또 영화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총을 쏘는 장면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모형총을 썼고요. 근데 위험할 수 있었는데 또 영화적인 그 퀄리티를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안전 때문에 현장에는 항상 그 총기 디렉터 분이 항상 상주를 하시고 정말, 굉장히 진짜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거 관리를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영화죠. 강철비 2입니다. 아까 그 세계관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강철비 2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강철비하고 출연진이 같고 그죠? 제목도 뭐 강철비 2라고 붙였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그 부산행과 반도의 설정과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많이 다르면서 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강철비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만들었던 양우석 감독이 웹툰 작가 시절에 만든 그 스틸레인이라는 그 작품의 세계관이 이게 베이스가 된 영화입니다. 스틸레인 이제 강철비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의 어떤 이제 대치 속에서 이제 핵무기가 소재가 들어오고 남북한 한반도에 전쟁 기운이 발발할 경우에 어떤 얘기가 주변 한반도와 그다음에 그 주변 열강들의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이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계속 나가는 이제 세계관 내용인데 이 얘기가 펼쳐지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1편에서 정우성, 곽도원 이 두 배우가 나왔는데 이 두 배우가 2편에서도 고스란히 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1편에서는 북한의 정우성, 남한의 곽도원이었다면 2편에서는 남한의 정우성, 북한의 곽도원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 같은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2편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거네요. 네네네. 근데도 그렇게 강철비 2라고 네이밍을 했나 보네요. 양우석 감독이 이미 구축해놓은 그 스틸레인이라는 웹툰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을 기본적 베이스로 끌고 와서 영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좀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하고는 조금 반도의 세계관 공유하고는 이건 또 많이 좀 개념이 달라요. 평을 보면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복잡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남북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또 중국, 일본, 여기에 미국까지 실제 뭐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얽힌 내용이다 보니까 사전 지식이 없이 보면 좀 많이 어려울까요? 우선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우선은 강철비 같은 경우는 1편이나 2편 다 얘기의 중심축은 분단입니다. 1편이 이제 한반도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면 2편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이제 동아시아 전체로 얘기가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미국까지 개입이 되고
굉장히 복잡 다단한 얘기인데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한 가지로 정말 간결하게 이게 정리를 할 수는 있긴 있어요. 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제일 영화 첫 장면에 나오는 보여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혹시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스포일러가 안 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얘기의 뒷배경은 일본이 문제입니다. 일본. 네. 일본이 모든 이 편의 얘기의 핵심은 일본이 뒤에서 농간을 친 얘기예요. 농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농간입니다. 자, 어쨌든 영화 속에서 일본이 벌이는 배후 조종 그리고 계략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 강철비 2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말씀하신 대로 양우석 감독이 만든 스틸 레인 세계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또 분단 현실에 대한 진지한 시선을 담은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진정한 이 킬링 포인트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떤 거죠? 영화 처음 시작부터 중반 이후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다음에 북한의 위원장,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삼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이제 그 회담을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중반 이후에 이제 삼국 정상들이 뭐 이건 다 공개되는 내용이니까요. 이제 북한의 이제 호위 총국장이 군사적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이 세 나라의 정상이 전부 다 인질이 되는 과정까지 이 과정까지가 이제 흘러가는 내용이 사실 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지루하게만 냅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양우석 감독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유머스러우신 분이신데 이분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유머 코드들을 많이 넣으셨어요. 뭐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사실 어떤 몇몇 장면에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되는 분들이 많고 표현된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뭐 일부러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자적인 요소죠. 그런 점들을 그려낸 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잠수함 안에서 북한의 위원장, 그다음 대한민국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세 나라 정상이 인질에 대해서 벌어지는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제 정말 유머 코드들이 깨알 유머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눈여겨 보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영화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잠수함 전투 장면인데 양우석 감독 같은 경우에 어마무시한 밀리터리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강철비 2를 만들면서 가장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게 이제 후반부의 그 잠수함 액션 전투 장면인데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잠수함 실내 세트 물량의 총 한 20억 정도의 제작비를 그 제작에만 쏟아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화를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후반부 장면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아까 반도에서는 카칠싱이 좀 포인트라면 잠수함 전투 장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유머 코드들 보면서 강철비 2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제목이 약간 그 구하소서. 굉장히 이제 종교적이죠. 아직 개봉을 안 했는데 언론 시사에는 있었나요?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언론 시사를 해서 저도 이제 보고 왔는데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제목부터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이제 한국 영화에서는 이제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제목이 길면 흥행이 안 된다는 속설이 실제로 있어요. 어떻게 줄였어야 되나 이거를?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영화가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가제가 있었거든요. 시나리오상에서 가제는 이제 모래요정이에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소녀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래요정이었는데 이제 이게 좀 감독님이라든지 뭐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이제 명확한 제목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실 텐데 주인공이 이제 황정민 씨가 맡은 인남이라는 인물하고 그다음에 이정재 씨가 맡은 레이라는 인물인데 이 두 남자의 격돌하는 내용이에요. 두 사람이 처한 상황과 이 영화의 제목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를 연결해서 보신다면 이 영화에는 이 제목밖에 나올 수가 없겠다는 게 이제 개봉을 앞두면서 이 주인공이죠 황정민 배우하고 이정재 배우도 최근에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신세계가 당장 또 떠올라요. 이 벌써 한 7년이 됐는데 여기서는 사실 브라더죠. 피부치보다 더 끈끈한 이 형제를 보였던 두 분인데 이 영화에서는 서로 악랄하게 죽여야만 하는 그런 관계로
좀 달라졌다. 네네. 이런 지점이 좀 눈길을 끌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캐스팅이에요. 이것도 우선 뭐 신세계는 느와르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만 악의 소부와 소서는 장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드보일드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는데 이 하드보일드라는 거는 이게 장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타일, 얘기를 풀어가는 이제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드보일드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얘기를 아주 이제 차가운 시선으로 이제 풀어낸다는 뜻에서 이제 나온 이제 말이 이제 하드보일드인데 인남이라는 황정민 씨가 맡은 배역이 이제 인남이라는 사람인데 인남이 이제 살인 청부업자예요. 근데 살인 청부업자인데 어떤 사람을 죽이고 나서 마지막으로 살인 의뢰를 받고 죽였는데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정재 씨가 맡은 레이입니다. 풀어나가는 방식에 따라서는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액션 장면만 부각해서 찍을 수도 있는데 이번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보일드라는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아주 차갑고 굉장히 좀 무미건조하게 나와요. 오히려 더 관객들 입장에서는 보시면은 굉장히 섬뜩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좀 되게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차갑고 메마른 영화인데 굉장히 덥고 뜨거운 나라인 태국에서 거의 대부분 모든 저 장면들을 다 찍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화에서 보면 배우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찍으세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는 차가운 느낌을 받으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네요. 예. 자, 이 영화도 볼거리를 일단 얘기를 한다면 액션 장면이 뭐 거의 끝판왕 수준이라고 아까 잠깐 그 촬영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점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게 아마 관객들이 볼 때도 액션의 쾌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 영화의 촬영을 담당하셨던 분이 이제 충무로에선 거의 스타급 촬영 감독이신데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세요. 예. 이분이 이제 뭘 찍으셨었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기생충, 곡성, 이제 설국열차 이런 영화들을 찍으셨던 분이세요. 이정재 씨하고 황정민 씨가 둘이 격돌하는 내용들이 보통 펼쳐지는 데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펼쳐져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펼쳐지는데 그게 영화 속에서는 이제 고속 촬영하고 이제 스톱모션 촬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속 촬영을 하게 되면은 고속 촬영을 하면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고속 촬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저속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그게 이제 고속 촬영 장면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사람을 딱 때렸을 때 갑자기 화면이 딱 정지하면서 화면이 확 돌아가는 장면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총기 액션인데 아까 이제 뭐 반도에서도 이제 총기 액션이 나왔다고 하지만 근데 사실 한국 영화에서는 총기 액션은 금물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 현실감이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이제 판타지 장르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 영화의 전체 배경이 이제 태국이고 태국은 뭐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범죄에서도 총기 사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제 총기가 나면 국내 영화에서는 저거 거짓말이고 가짜인데 이렇게 다가오지만 이게 태국 쪽에서 벌어지는 얘기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상쇄시켰기 때문에 그런 뭐 총기 액션도 굉장히 사실감적으로 나오고 영화 마지막에 뭐 대규모 전투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장면 보면은 정말 눈 하나 깜빡 못 하실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실 겁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촬영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촬영 기법의 어떤 화려함, 또 현실감 이런 것들 느낄 수 있는 그런 액션 장면들 또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핵심이 박정민 배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감독님이라든지 두 배우도 제작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민이 우리 영화의 히든 카드다. 라고 얘기했는데 히든 카드라고 해서 그런지 이 찾아봐도 무슨 배역을 맡았다는 건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언론 시사회 때 영화 이제 박정민 배우가 이제 이 영화에서 한 중반 정도쯤 흘렀을 때 이제 나와요.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언론 시사회 때도 이제 기자들이 영화를 보고 있다가 언제쯤 나오나 다들 그렇고 저도 그랬었는데 스크린에 첫 장면이 딱 나오면서 정말로 극장 안에서 다들 탄성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우고 뭐다고 제가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완벽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곤란한데 우선 뭐 박정민 배우가 맡은 배역의 이름이 이거는 뭐 기사상으로는 이 배역 이름까지는 공개됐으니 말씀드리면 유이라는 배역입니다. 유이. 예. 여기서 혹시 뭔가 좀 유추를 해보실 수 있는데 다만 악의 히든 카드 박정민입니다. 네, 동의하시는 거군요. 예.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서 영화 전문 기자인 김재범 기자가 보는 시각에서 별점 한번 매겨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개인적인 취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반도. 별 5개 만점 기준입니다. 네. 반도. 네. 별 3개. 강철 미투. 별 3개 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별 4개.
갈수록 많아지네요. 네. 자, 개인적인 취향을 더한 별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 휴가 때 영화관을 아주 오랜만에 갔더니 그 상영 전에 광고들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관에서 만든 뭐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뭐 이런 그 문구가 적힌 환영의 그런 인사말들이 나오던데요. 코로나19로 좀 많이 위축된 분위기이긴 하지만 여유 있으실 때 한국판 블록버스터 3편의 영화 한번 관람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애 X가 궁금해였습니다.